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는 이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 마감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나홀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었는데요.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부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민간 고용 지표가 상대로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하게 될 고용 보고서 역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다만 이렇게 고용이 좋지 못하게 되면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는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좀 불어넣어준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중국 주식들,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급반등을 한 것 역시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나홀라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고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부진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거리들 그리고 악재거리들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미국 시장은 지난 밤새 전반적으로 좀 평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 지수의 움직임은 좀 혼조세였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종목별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체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9월의 첫 거래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된 재료는 바로 8월의 민간 부문 고용이었습니다. 3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앞서서 8월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37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60만 명 증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발표됐던 7월의 수치 역시도 소폭 하향 수정이 됐는데요.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었죠. 고용이 만약에 계속해서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번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을 언급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고용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테이퍼링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과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1.3%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는 이 국채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금리가 하락하자 기술과 통신 섹터가 강했던 반면에 금융과 에너지 섹터는 약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태양 에너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썬런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오늘 JP모건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시켜줬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86달러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94%의 높은 업사이드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6%가량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또 전일 크게 빠졌던 준비디오 역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캐시우드가 전일 20만 주가량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3% 가까운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막판 들어서 반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0.5%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점진적인 증산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역시도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7월의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배럴당 68.2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고용 데이터를 주시하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테이퍼링 시점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방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탐색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일과 크게 변화하지 않은 온스당 1,816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전반적인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나쁠수록 좋다예요. 사실 살면서 나쁠수록 좋은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어떤 이슈일까요? 네, 오늘 고용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8월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또 한 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ADP에 따르면은 37.4만 명이었죠. 근데 컨센서스가 6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같이 이제 이 집계를 하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 확산이 고용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소기업 부문에서의 이 고용이 8만 6천 명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가지 또 위안은 이 레저나 접객업 분야에서 20.1만 명의 이 고용이 늘어나서 이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구직난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기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기사를 이제 한번 참조를 해보면요. 한편 이로써 금요일에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 역시도 좀 커진 가운데 지표가 나쁠수록 좋다라는 그런 해석이 또 제시가 됐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이분이 8월 말에 미국에서의 강제 퇴거라든지 모기지 유예 만료가 경제 전반에 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몇 주 정도에 나올 지표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표 부진에 미 연준이 부양 기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에 결국은 좋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결국은 테이퍼링 지연은 증시의 호재다. 금융시장 전체도 호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 톱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번 고용 지표를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일부 이 고용 보고서가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ADP 지표가 나온 후에 이 ADP 지표 부진이 결국은 금요일에 나올 노동부 고용 보고서도 부진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해석을 제시를 했고요. 이미 이제 그 전부터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낮은 60만 명 정도를 점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컨센은 7에서 8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양 지표 간의 연관성이 다소 준듯한 그런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DP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월 평균 49.5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이 됐지만은 노동부 지표에서는 61.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을 하기로도 7월 지표도 양 지표가 굉장히 좀 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8월 고용 지표 하나만으로 고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좀 알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랜트 소튼이라는 기관에서도 델타 변이와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지표만으로는 이 연준이 테이퍼링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나온 지표, 그러니까 확정된 지표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지 시장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고용 보고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연준이 과연 테이퍼링 시점을 언제쯤으로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원래는 우리가 ADP 민간 고용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그 바로 며칠 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와 거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연관성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 지표 간에 역사적으로 그래프를 장기간으로 좀 보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은 뭐 구직난이라든지 구인난이라든지 이런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현상들이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의 향방도 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몇 달간의 양지표를 좀 보면은 이 레저와 접객업,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섹터에서 한 지표에서는 뭐 고용이 좋게 나오고 한 지표에서는 고용이 나쁘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ADP 지표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은 레저나 접객업 부문에서의 또 고용은 괜찮았어요. 이런 부문에서의 또 갈림이 이번 금요일 고용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너무 부진하면 또 경기 민감주에 부정적일 수 있고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좋으면 기술주에 부정적일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골디락스 정도가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설의 미드라는 키워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설의 미드는 프렌즈인데 혹시 팀장님 있으세요? 저도 프렌즈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뭐 하우스 오브 카즈 네네. 이런 것도 잘 봤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미드는 좀 시즌이 거듭될수록 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차라리 한국 드라마, K 드라마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사실 저는 미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제가 미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이 제목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인필드라고 하는 미드가 있는데, 이 미드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전설의 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인필드라고 하는 이 전설의 미국 드라마를 넷플릭스가 오는 10월 1일부터 방영하기로 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쉬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 소식과 함께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인필드는 사실 뭐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 건지 잘 알려진 미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약 9년 동안 9개의 시즌이 반영될 정도로 미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시트콤이라고 합니다. 이 사인필드는 그동안은 미국의 또 다른 그 스트리밍 서비스인 훌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2년 전에 넷플릭스가 사인필드의 글로벌 판권을 5억 달러에 사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사인필드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미드인지 뭐 직접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제가 알 수 없는 건데 하지만 이 소식과 함께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실 이거 하나뿐만은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지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구독자 수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가을에 상당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뭐 종이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루시퍼 이런 그 새로운 그 미국 드라마와 스페인 드라마의 새로운 시즌이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액션 영화인 케이트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올 가을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바쁜 새로운 콘텐츠 공개를 앞두고 있고 또 전설의 미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구독자 증가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넷플릭스의 주가도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이 리오프닝하고 맞물려서 넷플릭스는 정말 뭐 8개월 동안 상당히 좋지 못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과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8월에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 15%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즉 이제 지난 실적 발표에서 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이제는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콘텐츠가 신규로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이 전망을 일부의 전망을 좀 입증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것이 풍부한 콘텐츠 출시 일정이 구독자 수의 증가세를 견인을 할 것이다. 좀 반전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BOA 측에서는 타 플랫폼 대비해서 라인업이 우월하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인피드와 관련한 계약건 역시도 시장에서 이 같은 기대감을 좀 입증하는 뉴스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 운전면허증. 상당히 생소한 키워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아이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애플이 이날 이 가을에 이뤄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아이폰 및 애플 워치의 애플 월렛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신분증이 되겠죠. 아이디를 추가하는 기능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유타라든지 켄터키 등의 주가 이를 따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다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는 지난 6월에 애플이 개발자 회의에서 미국 교통안전청 TSA와 관련 기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후에 나온 발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월렛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애플 페이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애플 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다 되다 보니까 점점 애플은 사람들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고 애플 아이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신제품 발표가 있기 전부터 신고가 랠리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과연 그 최근 애플을 향한 이 월가의 시각은 좀 어떨까요? 애플 주가도 사실 굉장히 안 움직였죠. 네. 근데 이제 신제품 이벤트에 가까워지면서 랠리를 하는 거는 뭐 과학인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9월 중순에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7월 이후에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 1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근 특히 이제 연이은 신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울프 리서치에서 좀 베어리시 콜, 그러니까 비관론을 걷어들였습니다. 언더퍼폼에서 피어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아이폰 12의 수요가 워낙 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로 치환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통신사들이 5G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푸시를 할 것이다. 여기에 애플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화웨이 이 스마트폰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부품 쇼티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공급망은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피어퍼폼 의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35에서 155달러로 올리기는 했지만은 아직 네. 뭐 업사이드는 이 IB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월가의 비관론자가 그래도 좀 중립 의견을 돌아섰다. 이런 거는 또 의미가 있는 최근의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 여기서 또 한 가지 전해졌던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 밤 사이에 애플 워치 7이 이번에 출시가 된다면 혈압과 그리고 체온을 잴 수 있는 기능이 또 탑재될 것 같다라는 이 단독 보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울프 리서치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긍정적으로 이 의견을 바꿨다는 것, 이런 것들도 애플에게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이건데요. ARK ESG. 이번에 아크인베스트에서 새로운 ETF를 출시하기 위한 이 서류를 SEC, 미국 증권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번 ETF는 술과 은행, 그리고 도박과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이 없는 ETF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딱 상기가 되시죠? 아무래도 이 아크인베스트에서도 ESG에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도 ARK 버전의 ESG ETF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점은 도덕적인 성향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 ETF에 포함될 기업들의 목록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나이키, 치폴레, 아크인베스트가 원래 선호했던 그런 기업들의 종목들이 포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그냥 좋은 기업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이번 ETF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아크인베스트는 올해 들어 두 번째 ETF를 출시하게 되는 건데 올해 첫 번째 ETF가 우주항공 ETF였었죠. ARKX였습니다. 출시 전에는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출시된 이후에 여기에 뭐 넷플릭스 포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주항공 ETF 맞냐 이런 좀 비난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주가도 지금까지 약 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ETF도 출시 후에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인기를 얻을지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ESG에 대한 투자 열기는 크다는 것을 좀 증명한 게 아크의 이번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크에 대한 어떤 그 월가의 의견보다는 최근 ESG에 관심은 정말 많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ESG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네, 이제 ESG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업들이 좀 치중을 하고 있고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긴 하지만은 뭐 정확한 측정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ETF로 많이들 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ESG 요소를 개선시키는 기업에 배팅하는 컨셉의 ETF에 많이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AUM 기준으로 최대는 FP2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그런 ETF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 ESG 관련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거는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방식 등의 좀 좋은 점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구도에서 해칭이 가능한 가치주 투자와 좀 컨셉이 부합하기 때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투자 신탁에서 내비게이터 ESG 액티브 ETF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네네. 근데 편입 종목을 따져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화학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속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꼭 이게 뭐 ESG 투자라고 뭐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 역시도 아까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나이키 이런 편입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목록을 좀 잘 보면서 이런 ETF가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도 되고 좋은 거는 있지만은 정확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테마에 부합하는지도 편입 종목을 좀 잘 따져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결국 ESG를 잘하는 기업은 누구냐?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이제 환경인데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뭐 탄소 배출도 줄이기 위해서는 장비도 많이 설치해야 되고 결국은 돈 많은 기업들 그리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ESG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기업들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쨌든 ETF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편입 종목을 따져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네.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이제 한국투자 쪽에 이제 ETF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삼전이나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게 속해 있다 보니까 나는 ESG에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흐름이 좀 갈리는 그런 네네.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뭐 애매모호한 점을 좀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정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